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이제 수능 이전의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10월 학력평가 이제 동아시아사 과목 해설을 맡은 세롬고 유당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10월에 봤던 학력평가에서 동아시아 과목에서 이제 학생들을 어렵게 했던 오답률 상위 문항 한 10문항 정도만 뽑아서 해설을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전체적인 이번 시험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에서 동아시아사 만점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총평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일단 매우 평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능 이전에 마지막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낮춰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 1등급 컷이 50점이었고요. 2등급 컷이 46점으로 9월에 봤던 모평과 동일한 점수를 유지했습니다. 핵심적인 개념은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와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의 경향성을 띠고 있었고요. 그 핵심적인 개념을 이제 참신한 자료들을 제공하여 이제 조금 변별하려는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악보나 사진 같은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이제 많이 쓰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전 모의고사랑은 조금 다르게 2단원의 출제 비중을 높였다 정도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인 유형은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묻는 문제라든가 또는 개항과 관련한 조약을 묻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이제 15세기 정도부터 17세기, 18세기 사이에 이제 서양 국가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등장하는 이제 은무역과 관련한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묻는 그런 경향성의 문제들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10월 모의고사도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를 하려고 출제진들이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문항 하나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입니다. 가장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던 문항이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 문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 동아시아사에 대한 학습이 이제 가장 늦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친구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친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 문제를 보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경향성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하나씩 봐주시면은 일단 밑줄 친 정부 시기에 동아시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자, 일단 밑줄 친 정부가 뭔지를 알았어야 됐는데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투 병력을 파병했다. 휴전선의 긴장 상태, 북한의 책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해 일어난 6.3 시위를 통해서 일단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난해 일어난 6.3 시위를 통해서 한국 중 박정희 정부 시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6.3 시위는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한일 회담에 대한 반대 시위고요. 1964년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부터 1979년 사이 굉장히 기간이 넓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현대에 대한 그 낯설음이 이런 오답률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질 하나씩 보시면은 보통 이런 정부 시기에 문제를 줬을 때 당연히 이제 같은 결로서 다른 선지들은 다른 4가지 선지들은 이제 한국의 다른 정부의 사실들을 이제 물어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일본의 6월 민주항쟁은 이제 1987년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 될 거고요. 네, 정답은 2번 1972년 미중 공동성명 발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천수일행 총통의 당선은 타이완에서 있었던 일인데 2000년이고요.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4번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은 1949년 그러니까 국共내전에서 이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완의 장제스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의 일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자민당 연립 정권의 구성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일본에 대한 것이고요. 93년에 이제 일본의 55년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한반도로 따지면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이 현대 정부 시기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건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건들이 현대 시기에 많이 교육 과정에 담겨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은 한 문제를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북한 할 거 없이 국가별로 어떤 정치적인 사건들이나 지금 나왔던 뭐 비자민당 연립정권의 구성, 일본 같은 경우는 또는 뭐 중국의 뭐 문화대혁명이나 뭐 대학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완의 뭐 계엄령 해제라든가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번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에 대한 문제고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조약이 뭔지 아셔야겠는데 일단은 가조약은 어떤 키워드로 봐주시면 되냐면 14조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강화조약 처리로 보는 일단 강화조약으로 보는 전후 처리고요. 어쨌든 전쟁이 끝나서 이 전쟁을 처리하게 되는 조약이고요. 앞서서는 베르사유 조약. 이제 가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조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밑줄친 자료를 보시면은 태평양 전쟁 종결 이후 체결된 가는 전범국의 주권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봐서 이것은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임을 아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신헌법 제정에 기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헌법은 우선 1946년에 체결되었고요. 신헌법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천황은 상징적 존재로 규정한다. 일본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의 인권과 관련한 조항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전후 처리를 바라보실 때 1949년 내지 195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게 1949년과 이제 50년을 기점으로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요. 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본을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마찬가지로 선지 2번에 나와 있는 미일 안보 조약을 같이 체결하면서 일본을 동아시아에서 공산권 국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다시 미국이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체결된 신헌법이라든가 극동국제군사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본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산화된 시점에서 뒤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든가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네, 3번 봐주시면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1945년 2월에 열렸던 얄타 회담이었고요. 4번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개최 근거되었다. 일단 먼저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의 전범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그 처벌을 위해서 재판이 열렸고요. 46년부터 48년이었는데 이 재판의 개최 근거가 되었던 회담은 45년 7월에 이제 포츠담 회담에서 있었던 포츠담 선언이었습니다. 5번 봐주시면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할을 규정하였다. 우리는 이제 남북 분할하면 이제 한국만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우리는 38도선이잖아요. 17도선은 이제 베트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베트남이 이제 해방 이후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거치고 이제 거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제네바 협정을 1945년 7월에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이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프랑스군이 일단 철수하고요. 그리고 2년 내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북이 17도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할 상태를 이제 규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역사는 또 이제 남북 간의 내전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굉장히 여러 번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 시기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구분해서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는데요. 가는 우선 섬나라라고 하네요. 섬나라고요. 푸젠은 이제 중국의 동남방 지역인데 이제 한자로 표현한 복건 지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더 동북방에 있는 이제 섬나라고요. 우리 왕조가 천명을 받아 천하를 다스리게 된 후 조공을 보내왔다. 중국과 조공 관계인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하의 슈리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하의 슈리성을 이제 수도로 했던 나라는 이제 류큐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출에서 나와 슈리성에 대한 자료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류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선지부터 먼저 볼게요. 조선의 동남아시아산 향료를 판매하였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선지는 어떤 국가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바타비아를 거점으로 일본에 진출하였다. 네덜란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책문에서 계시와 후시 무역을 실시하였다. 조선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이런 무역이 실시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번 물라카를 점령하고 마카오 거주권을 얻었다. 포르투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마닐라를 건설하고 갈레온 무역을 전개하였다.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선 1번이었고요. 류큐도 이미 여러 번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류큐 왕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는 무역을 막았을 때 그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득을 봤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명의 해금 정책을 이제 해제하면서는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한 이득을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제 국력이 약화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교육과정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류큐에 대한 내용이 또 뒤에 나올 때는 이제 우리는 오키나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79년에 이제 병합을 하게 되고 패번치언을 단행하면서 이제 오키나와현이라는 이름의 도시로 이제 일본에 소속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오키나와는 류큐는 위치까지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각국의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고요. 가의 신바시역 그리고 오른쪽에 요코하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런 도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일본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도시는 도쿄, 요코하마, 나가사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도시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1872년 일본에서 최초로 개통된 철도의 출발지 가의 신바시역, 도착지 요코하마역. 이랬으면 끝났습니다. 가는 도쿄가 되겠습니다. 일본 최초의 철도는 1872년에 만들어졌고요. 일본에서 요코하마를 이제 요코하마선을 개통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도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볼 때 도쿄는 일본의 수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아주하치네, 지금 답 1번에 나오죠. 아주하치네가 1907년에 결성되었다. 이제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로 결성된 게 아주하치네고요. 또는 뭐 도쿄대학이 설립되었다. 근데 도쿄대학은 너무 뻔하니까 시기의 문제로 낼 수 있지만 이제 지명을 물어보는 문제로는 사실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하치네가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요코하마가 사실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최초의 일간지가 발행된 곳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선지들을 많이 출제하는 편입니다. 2번 보시면 경사대학당이 설립되었다. 1898년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3번이 굉장히 많이 나온 선지예요. 영국 상인이 신보를 발행하였다. 1872년이고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한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4번 선지가 나와주면 굉장히 감사하죠. 1919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5번 인공서민 대지마가 조성되었다. 1636년 나가사키에 서양 세력의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섬 대지마가 조성되었고요. 여기서 많이 이제 들어와서 무역을 하는 국가가 앞서서 얘기했던 네덜란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도시 문제는 거의 한 문제 이상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가 될 수도 있고 앞서서 이제 9월, 10월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전근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도시들을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항지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지도상의 위치도 같이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요코하마, 나가사키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베이징, 상하이, 아니면 뭐 광저우, 뭐 이런 지역들이, 아니면 타이완, 중국, 홍콩이나 뭐 이런 지역도 많이 나오는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들을 같이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베트남 도시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한국 도시들은 이미 체크가 돼 있으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네, 금나라 가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을 묻고 있고요. 자, 자료 한번 보시면은 가가 군사를 일으켜 도성을 포위했다. 그리고 황제가 상황이라 칭하고 아들에게 제의를 서양했다. 이듬해 가가 두 황제를 사로잡아 북쪽으로 갔다. 황제가 잡혔네요. 화를 피한 조구가, 황족이 조씨인가봐요. 황제로 즉위하였고 창장강 이남의 이만을 수도로 삼았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 조씨성을 강진 황제가 있는 나라는 송나라겠죠. 그래서 송나라는 이제 북송과 남송으로 나눠지는데, 앞서서 황제가 선양하고 두 황제가 사로잡힌 사건을 1126년, 27년 사이에 있었던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휘종과 흠종이 모두 이제 금나라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요. 북송이 무너지고 이제 조구가 황제, 강왕이 황제가 되면서 이제 남송, 1127년에 남송 건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구라는 인물, 세 번째 이만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금나라라는 것을 이제 크로스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자, 금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볼게요. 1번에 팔기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금나라가 아니라 뒤에 등장하는 후금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려와 군신 관계를 맺었다. 이 내용 아마 한국사 공부하셨을 때도 공부하셨을 텐데, 네, 이자겸, 고려시대 이자겸 있잖아요. 이제 이자겸의 문벌귀족 세력들과 이제 금나라가 이 시기에 이제 군신 관계를 맺었다라는 내용이 한국사에도 나오고 동아시아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베이징의 연행사를 파견하였다는 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이제 호란 이후에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고요. 연행사라는 뜻은 이제 연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제 청나라의 수도가 연경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신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4번 보시면은 호라즘을 정복하고 비단길을 장악하였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몽골, 그 중에서도 이제 칭기즈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다이오 일령도 굉장히 기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다이오 일령을 반포한 시기는 801년이고요. 일본의 아스카 시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선 2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방 민족들과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이제 종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거란, 서하, 금, 몽골, 후금 이런 나라들의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또는 이 나라들의 특징과 관련한 이런 모습들 역시도 단골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거 있죠. 뭐 북명간제, 남명간제,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뭐 맹암모국제 이런 것도 있고요. 몽골의 1500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개항 이후 최초로 미국에 파견한 하설단이고 영사재판권 등을 명시한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사실 일본이 이제 개항과 관련한 조약이 2개여서 그 2가지만 헷갈리지 않으면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영사재판권 등을 명시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미일수호 통상조약이다. 1858년에 체결한 그 내용이다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에는 이제 개항지에 대한 추가, 그리고 관세 협정에 대한 협정 관세에 대한 것, 그리고 영사재판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도 마찬가지로 개항인데 2군데만 개항하거든요. 시모다, 하코다테. 그리고 최국 대우에 대한 규정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 보시면 일부 영토의 할양을 명시하였다. 여러 조약이 있는데 뭐 난징 조약, 베이징 조약 이런 조약들이 있을 거고요. 나가사키 등의 개항을 규정하였다. 네, 정답이 2번이 되겠는데 미일수호 통상조약에서 가나가와, 이게 예전에 자료로 나왔던 건 이제 가나가와 대신에 이제 요코하마를 개항하였다. 뭐 이런 자료도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의 개항이 규정되었고요. 페리함대 무역시효 체결된 건 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었고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였다. 또 사실 여러 조약에 들어갈 수 있는데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든가, 사실 강화도 조약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공해무역이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제 중국 청나라의 난징 조약이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항기, 이제 개항과 관련한 조약 내용들은 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난징 조약,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 일본의 미일수호 통상 조약, 미일 화친 조약, 조선의 뭐 강화도 조약, 그리고 베트남의 제1차 420 조약.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실 때 그 조약의 내용들도 확실히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항지가 어떤 도시고 위치가 어디인가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주셔야지 세세하게 나오는 문제까지 다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나가사키로 간 우리 배에 심패를 발급하여 교역을 허가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황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짐이 해금을 풀어 통상을 허락한 이후 배를 타고 나가는 백성들이 많아져 그런 것이니 그냥 둬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은 나가사키면 일본이죠. 일본에서 심패를 발급하고 교육을 허가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황제는 내가 해금을 풀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옷차림 보니까 조금 더 청나라 느낌이죠. 청나라 강희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청나라 강희제가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자료가 3번의 난을 진압했다. 그리고 이제 반청 운동을 하던 타이완의 정시 세력을 진압했다. 그리고 청나라에, 그리고 나서 정시 세력 진압 후에 청나라의 청계령을 해제하였다. 17세기 말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청계령을 해제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해외 무역을 통제하지 않고 이제 특히 일본으로 많이 진출을 하니까 일본 에도막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이제 은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유출을 막고자 일본에서는 나가사키에서 이제 심패를 발급해서 청나라 상인의 교역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답 하나씩 보시면은 1번 메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였다. 청나라의 권룡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과 기이왕조를 체결한 것은 일본 에도막부에 대한 얘기고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고려시대 윤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4번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동남아시아 등지로 정화의 함대를 파견하였다. 네, 명나라 영락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희제에 대한 설명이 이제 문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도 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북이, 진, 한 할 거 없이 대표적으로 단골로 나오는 그런 황제들에 대해서는 그 업적과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황제가 늘 단골이죠. 진시황제, 한무제, 북이 휴문제, 원나라의 칭기즈칸과 이제 코빌라이 칸, 명나라의 영락제, 청나라의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이런 황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었고요. 자, 지금 자료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노래, 악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보까지 같이 봐서 문제를 이제 어떠한 자료에 대한 건지 유추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고요. 악보가 없었어도 충분히 어떤 자료인지 유추가 가능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위에서부터 같이 보시면은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 무장투쟁, 류태우 사건을 계기로 일본 관동군이 만주일대를 점령한 사변을 의미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사건은 1931년에 있었던 만주사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 했고요. 만주사변 이후, 그러니까 1931년 이후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들을 이제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악보라고 하는 참신한 자료에 비해서 문항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은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였다는 1911년이고요. 이제 신해혁명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본 반제동맹은 1929년 일본에서 결성된 반제국주의 단체였습니다. 3번에 제1차 국공합작은 1924년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중국에서 합작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었고요. 4번에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에는 한국 사회도 나오죠. 1927년에 이제 한국에서 체결된 이제 좌우 합작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끄는 군대고요. 만주사변 이후에 남만주에서 이제 공동의 적이 되죠. 중국과 일본.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공동의 적이 일본이 되기 때문에 중국과 연합작전을 통해서 이제 일본군과의 전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보통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료로 나올 때 이제 두 시점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1년 류타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는 만주사변, 그 전에 대공황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중국이 이제 국제연맹에 항의를 하게 되고, 국제연맹에선 이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서 리튼 주사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리튼 주사단이 이제 일본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니까 일본은 그대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연결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1937년에 이제 류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는 1937년 중일전쟁은 이제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의 흐름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2차 대전 말까지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 만주사변,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항의 전체적인 총평을 봤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떤지도 봤고요. 그리고 10개의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상위 오답률 문항 분석을 통해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제 10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는 다 끝났고요. 네, 이제 11월에 여러분들 이제 본 무대 이제 수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무리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 개념은 계속 나옵니다. 네, 3월부터 똑같아요. 네, 작년부터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들, 사실 동아시아사는 문항 자체가 출제 유형이 다른 역사 과목에 비해서도 굉장히 전형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도시 문제, 황제에 대한 문제,
어떤 조약에 대한 문제. 이게 그만큼 출제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최대한 자주 보시고 빠르게 보고 다른 공부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신에 자주 보시면서 그 내용을 잊지 않는 연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수능이 다가옵니다. 결국에 본무대가 되겠죠. 지금까지 연도를 못 외우셨다면 그날 수능을 위해서는 이제 연도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렸던 지금까지 많이 와리까리 했던 그런 연도들 꼭 외우시고 대표적인 왕들의 업적, 아까 제가 왕들 몇 명 불러드렸죠. 그런 왕들의 업적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통치 제도라든가 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도시와 관련한 내용, 도시의 위치, 지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귀찮아서 조금 던져놨던 그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마지막까지 보시고 들어가시는 연습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능에는 지금까지의 자료와는 다른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겁니다. 기출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익숙했던 그런 자료들이 아니라 핵심 개념을 물어보는 거는 같지만 새로운 자료들 또는 새로운 유형들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자료를 보시고 겁부터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수능 자료는 낯설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차근차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힌트가 걸립니다. 힌트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은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진 입장에서도 이게 문항의 이의제기를 받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실한 키워드를 넣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문항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먼저 놀라지 마시고 당연히 이건 나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그런 문항을 푸셔야 동아시아사를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공부하시고 문항 많이 풀어보시고 열심히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남은 한 달 동안 한 달만 더 열심히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아시아사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라고 하는